자, 플렉시블 커플링 밑에 보면 올던 커플링이라는 게 나와요. 올던 커플링. 두 축이 평행하며 두 축 사이가 변화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요거 올던 커플링 많이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동이나 마찰 저항이 커서 고속 회전에 적당하진 않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조인트. 요거 같은 경우는 기억하십시오. 요거 자주 나오니까. 요 두 개가 자주 나와요. 두 축이 만나고 각이 수시로 변한다. 일반적으로 30도 이내로 이 원동축은 등속 회전을 하지만 종동축이 부등속 회전을 하면서 두 축 만나는 각도가 약 30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플렉시블 커플링에 해당하는 부분이 커플링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움직임 형태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각도 자체가 약 30도를 이룬다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유니버셜 조인트의 허용 축각도는 몇 도인가? 30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러치가 있어요. 클러치. 자, 이 조인트는 이제 얘기가 됐고, 사실은 조인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원통 커플링이 중요하고 플렉시블 커플링의 구분을 하시면 되고, 방금 나왔던 머프 커플링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올던 커플링에 해당하는 것과 유니버셜 조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클러치가 있어요. 클러치는 원동축과 종동축의 결합이 아니라 동력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축이음을 우리가 클러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클러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볼 때 기어 변속을 하는 운전면허를 보게 되면 좀 일종 보통에서 그러죠. 클러치를 밟고 그 다음에 기어 변속을 하죠. 왜 그러냐면 동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그냥 하면 이상한 괴음이 나간다던가 아니면 잘못했을 때 시동이 꺼지죠. 네, 그런 의미에서 클러치라는 부분은 동력을 단속할 때 쓰인다. 자, 맞물림 클러치가 있어요. 이게 턱이 있어요. 즉 이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턱이 있는 상태에서 맞물려서 하는 형태를 우리가 크로우 클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찰 클러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원동축과 종동축에 붙어 있어서 접촉문이 서로가 강하게 접촉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클러치. 클러치 종류는 사실은 잘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떤 형태가 마찰 클러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자, 전동용 기계 요소 넘어왔어요. 조금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좀 축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 나왔어요. 자, 전동용 기계 요소가 있는데 마찰차. 자, 마찰차는 직접 구름 접촉을 하고 있고 원동차와 종동차로 구분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마찰 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형태, 그 원형 형태가 서로 만나서 회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마찰로 인해서 회전을 하면 얘가 또 따라 돌게 하는 거죠. 마찰차의 응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느 종류에 많이 쓰이냐면 일단 전달하는 힘이 크지 않아요. 정확한 속비를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속도비가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어로는 만약에 전동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마찰차를 이용하죠. 정확한 속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속비가 너무 커서 기어로 전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 그리고 두 축의 사이를 단속이 뭐예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무단 변속이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마찰차 응용 범위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찰차의 종류에는 원통 마찰차, 홈브즈 마찰차, 원분 마찰차 구분하시면 되겠고, 원통 마찰차에 설계해가지고 나오는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원동차가 D1, 종동차가 D2, 그리고 N1, N2,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먼저 원주 속도 구하는 방법 있죠. 원주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 근데 이제 여기가 메타퍼세컨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을 이제 환산을 했죠. 분단위를 이제 세크로 초 단위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바로 여기에서 60을 곱해준 거죠. 요 때가 이제 메타폰 매닛이죠. 원래는 매닛인데 요거를 이제 세크로 바꾸니까 이렇게 60을 곱해서 해줍니다. 속도비가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i는 n1분의 n2 d2분의 d1. 나중에 기호에서는 z2분의 z1까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동축이다. 원동차다. 자, 중심거리는 d2 플러스 d1, d2 플러스 d1을 주는데 보통은 그 외접이라는 형태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만난 걸 외접이라고 그러고 내접은 뭐예요? 안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C는 2분의 d2 플러스 d1 하면은 이게 외접. 그 다음에 C는 d2 마이너스 d1 하면은 이거는 내접.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d2죠. 이게 d1이고.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수식을 보면 회전하고 있는 원통 마찰차의 지름이 250mm이고 종동차의 지름이 400mm일 때 최대 토크는 몇 뉴턴 미터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토크 형태는 T가 마찰차에서는 뮤, 마찰 개수, 그 다음에 P, 마찰 힘, 미는 힘, 그 다음에 2분의 D값. 여기서는 종동차 지름을 얘기해요. 잊지 마세요. 종동차. 요걸로 적용해서 합니다. 요걸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마찰차에서는 종동차 지름으로 줍니다. 뮤PD, 뮤PD를 2로 나눈다. 자, 사용 기능에 따라 분류해 기기요소에서 직접 전동 기기요소는 직접 전동이라 해서 서로 맞물려서 서로 마찰이 되면서 이용되는 거. 로프, 벨트, 체인은 다 매개가 있죠. 이건 체인이고 로프고 벨트고 직접. 기어도 직접이죠. 기어, 한 쌍의 원통과 원뿔의 일을 만들어 서로 맞물려 운동을 전달하는 기기요소이다. 우리가 기어 하면은 원통과 원뿔의 일을 만들어 서로 맞물려 운동하는 기기요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거. 한 쌍에서 입수가 많은 쪽을 기어라고 그러고요. 입수가 적은 쪽을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큰 거를 기어라고 그러고 작은 거를 피니언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니언, 요거 기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기어의 특징 알고 계셔야죠.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 일정한 속비가 나올 수 있다. 전동 효율이 높다. 감속비가 크다. 충격에 약하다. 사실은 충격에다가 약하다는 표현은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긋나는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보강을 하죠. 소음 진동이 크다. 예, 발생합니다.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작은 시계부터 항공기에 해당하는 또는 배에 해당하는 동력계나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엄청 그 차이가 크죠. 자, 각부의 명칭은 피치원, 이끄원, 이뿌리원, 원주 피치, 이끝 높이, 이뿌리 높이, 유효 높이 나오는데 피치원은 일반적으로 모듈 곱하기 이수를 PC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 이끄원은 이끄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끝을 지나는 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DO는 PCD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모듈을 하면은 바로 이끄던 지름이 나오고요. 이뿌리원은 이뿌리를 파내는 거죠. 보통 이제 이뿌리원을 구하는 거는 이 전체 높이가 지금 나오는데 이뿌리 높이가 유효 높이, 이 전체 이 높이. 보통 전체 이 높이가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HT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모듈 곱하기 2.25. 그래서 모듈 곱하기 2.25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체 높이가 만들어져요. 자, 원주 피치요. 파이 m 모듈 곱하기 파이. 왜냐면 원주 피치 같은 경우는 이수를 피치 지름을 이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파이 보통 이제 파이 곱하기 PCD를 하고
여기에서 이수로 나눠준 겁니다. 이수로. 이게 원래 원주 피치의 공식이에요. 원주 피치의 공식인데 PCD가 원래 모듈 곱하기 이수잖아요. 이수가 나눠지고 파이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끝높이. 이 끝높이는 대체로 표준 모듈과 이 끝높이, 즉 치형이 있을 때 이 끝높이와 거의 유사해요. 이게 이 끝높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모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뿌리 높이는 요거고요. 이게 이제 이 뿌리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1.25m이라고 얘기해요. 유효 이 높이는 맞물려 있는 한 쌍에게 서로 맞물려 있을 때 끝과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의 높이. 그래서 이거는 유효 높이로 한다. 그 다음에 이 끝높이, 이 총이 높이, 아까 나왔었죠? 2.25m. 이 나비는 축방향으로 측정한 길이, 이 두께는 피치원상에서 측정한 이 두께로 원주 피치의 2분의 1이다. 자, 뒤틈이 있어요. 백래시. 물려있는 한 쌍의 기어에 백래시가 있을 수 있죠. 예. 어떤 용도냐면, 어떠한 형태로 되냐면, 보통은 이제 맞물려서 회전을 할 때 한쪽은 밀착이 되고 한쪽은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지는 이제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밀고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여기가 떨어지죠. 요거는 이제 뒤틈이라고 그래요. 이 뒤틈이 뭐냐? 우리 나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백렛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끝틈새는 여기가 클리어런스, 이 끝틈새가 되고요. 압력각은 14.5도, 뭐 17도, 20도짜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쌍의 기어에서 반지름선과 피치점에서 여기 피치점 있죠? 피치점에서 반지름선과 치형의 접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이렇게 중심이 있다면 치형이 이루는 접선 각을 우리가 보통 14도, 14.5도, 뭐 20도, 17도. 효율이 가장 높은 거는 20도짜리예요. 20도짜리입니다. 자, 기어의 크기요.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원주 피치가 기어의 크기에 속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원주 피치가 클수록 이는 커진다. 그 다음에 모듈 값이요. 모듈 값은 바로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눈 값이다. 원주 피치, 모듈, 그러면 지름 피치. 이수를 피치원 지름으로 나눈 값. 우리가 보통 인치식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25.4를 이수를 곱해서 PCD로 나눠준 겁니다. 예, 요것이 바로 우리가 지름 피치가 클수록 이는 적어지고 이수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넘어가시면 되겠고, 계산 공식이 좀 쭉 나오죠? 예. 스포기에서 모듈이 4이고, 피치원 지름이 71대 2의 전체 높이는 나왔죠? 예. 여기서 모듈이 4라고 나왔으니까 2.25 곱하기 4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웜기어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웜기어라는 것은 그 기어 자체가 웜기어라는 형태는, 이 웜기어라는 것은 감속비를 크게 할 때 써요. 다시 말해서 그 웜기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웜.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체로 맞물려 있는 이렇게 맞물려 있네요. 이렇게 회전체가 맞물려 있는 형태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웜기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려 있네요.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려 있지 않고 이렇게 뒤니까 자꾸 이거 잘못하네. 네. 이렇게 물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돌아갈 때 얘도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속비가 클 때 써요. 그리고 일종의 역회전을 방지할 수 있고요. 정밀 측정은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예. 중심거리에 오차가 있을 때 마멸이 심하고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자, 웜기어 기억하시고요. 웜기어의 웜이 세 줄이고 웜힐의 이수가 60일 때
이거는 뭐 웜줄수하고 웜기어의 이수를 비율로 나누는 거죠. 20분의 1 하면 되죠. 간헐 운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어는 제네바 기어. 제네바 기어 시계에서야 많이 나오죠. 시계. 그 생겨 있는 모양은 모양 상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기어가 이 안으로 이 형태로 들어가서 간헐적으로 요 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시계. 그 다음에 기어 속도비 나오죠. 자, 아까 나왔던 제가 계산 공식 속비. 여기는 A로 나오는데 N1분의 N2, D2분의 D1, Z2분의 Z1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우시면 되죠. 중심거리 구하는 공식 잊지 마시고요. 기어열이라는 게 있죠. 기어의 속도비가 6대 1이면 전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원동차와 피동차 사이에 한 개 이상의 기어를 넣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어열이를 한다 라고 그래요. 아디를 기어라고 하는데 두 기어 사이에 있는 기어비가 속비에 관계없이 사이즈가 같고요.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 상대적으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죠.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방향이 되죠. 보통 이거를 아이딜 기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이딜 기어. 중간 기어, 3개 이상의 기어 사이에 있는 기어로 회전 방향과 속비도 변한다. 그래서 작으면 아무래도 속비가 변하겠죠. 속도비, 요거 구하는 공식은 원동 기어의 이수의 곱을 피동 기어의 이수의 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요것이 원동 기어죠. 예를 들어서 얘가 ZA가 원동 기어면 ZA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되죠. C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 비교가 그렇죠. C가 되죠. 왜냐면 요것이 C인데 보통 얘가 물려서 서로 물리는 관계가 A하고 B 관계잖아요. 얘가 원동이 되면 얘가 종동이 되고 이 종동에 물려있는 형태의 기어가 다른 기어와 물리면 얘가 다시 원동이 되는 거예요. 얘가 원동, 얘가 종동. 그래서 지금 원동축만 따로 이렇게 하면 ZA 곱하기 ZC가 되고 요걸 종동축 ZB와 그 다음에 ZD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수비입니다. 이수비. 알고 계세요? 요거를 서로 물려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물려있는 관계를 해서 원동이냐 피동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해 간섭과 언더컷이 있는데, 자, 이해 간섭 그러면 인벌루트 형태에서는 이수가 작은 경우나 이수비가 큰 경우에 언더컷이 발생을 해요. 언더컷은 뭐냐면 얘가 걸리는 현상이죠. 얘가 이가 돌면서 여기 살짝 걸려요. 근데 걸리면 걸려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걸리면서 뭐가 있냐면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에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일종의 이를 약하게 하죠. 이렇게 깎이니까. 양쪽이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깎다 보면 얘가 치핑이 될 수 있죠. 즉,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간섭을 막는 방법, 이의 높이를 줄인다. 이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각을 증가시킨다. 보통 20도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치형의 입근면을 깎아준다. 치형의 입근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요거를 보통 이제 기어로 보고 요 치형의 입근면 깎는 건 피니언이에요. 피니언. 자, 아까 제가 구분을 하라고 했죠. 큰 쪽 거를 기어라고 그러고 작은 쪽 거를 피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어에 해당하는 것과 피니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피니언의 반경에 입뿌리면을 파낸다. 이거예요. 요거는 기어에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뿌리면에 관계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이의 높이를 줄인다. 이것도 이거. 그래서 입근면을 깎아낸다는 거는 요 입근면을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는 거고. 피니언의 반경을 입뿌리면을 깎아낸다 그런 거는 다시 말해서 이 반경에서 여기를 파낸다는 거죠. 더 파낸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를 줄이면서 파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어와 피니언을 얘는 마이너스 전이, 얘는 플러스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이 기어를 만들 때 나중에 이제 언더컷 방지를 하면서 기어의 형상을 좀 효율을 높일 때 그때 쓰는 방법을 전이 기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어 조금 마이너스 전이, 그 다음에 피니언 조금 플러스 전이를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자, 원인은 이수가 적을 때, 압력각이 적을 때, 이수비가 클 때, 예, 요거를 언더컷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전이기어 아까 내 얘기 나온 거죠. 자, 표준 2의 레크 공구로 표준 절삭량보다 낮게 절삭하여 기준 피치선의 피치원보다 다소 바깥쪽으로 절삭한 기어를 전이기어로 한다. 그래서 살짝 바깥쪽으로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이제 피니언 쪽에 적용을 해서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일단 작아지면서 그 피치원의 중심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이량을 증가하면 언더컷을 방지하고 이 뿌리의 두께를 크게 해서 이해 강도를 증대시킨다 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전위기어 용도가 있어요. 네, 전위기어 용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심거리를 자유로이 변화시키려 할 때, 언더컷을 피하고 싶을 때 이해 강도를 개선하기 하는 경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벨트 전동이 있어요. 벨트 전동. 우리가 벨트 전동이라는 것은 벨트 풀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벨트 전동을 흔히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 보면 벨트를 활용해서 하는 게 있고, 뭐 경기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방앗간에 갔을 때 곡식을 그 쌀을 빻는 기계 장치에 보면 모터에다 장착되는 것이 V벨트 풀리죠. 그러니까 벨트 전동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벨트 전동은 풀리에다가 벨트를 걸어서 이제 회전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다. 보통 10m 이하이고 속도비는 1대 6이다. 자, 이건 평벨트 풀리죠. 일단 벨트가 이렇게 있을 때 벨트를 걸어서 회전을 하게 하는 거죠. 평벨트와 V벨트가 있다. 벨트 전동의 특징은 정확한 속도를 얻을 수 없다. 왜요? 미끄러져요. 벨트가 미끄러지니까. 효율 좀 비교적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과중시 미끄러져서 안정장치 역할을 한다. 예, 갑자기 회전을 하거나 충격이 들어오게 되는 어떤 충격 하중에 해당하는 회전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벨트가 완충 장치를 하죠. 구조가 간단하다. 기억하시고, 평벨트 풀리를 거는 방법이 있어요. 거는 방법. 보통 이제 거는 방법을 바로 걸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걸면 이건 바로 걸기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 엇걸기라고 합니다. 엇걸기. 그래서 오픈 걸기, 크로스 걸기. 그래서 보통 벨트 폭이 20배 이상 될 때 엇걸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벨트일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전 방향은 어때요?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면 반대로 돌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 아까 이제 내용에서는 인장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보통 이제 풀리를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얘는 이제 인장측이 돼요. 인장측이 되고, 이쪽이 회전해서 나오는 형태의 그 내용이 되니까 여기가 이완측이 돼요. 이완측. 그래서 보통 인장 풀리를 쓰는 경우는 왜 쓰냐면, 회전하면서 접촉각이 작아지잖아요. 실제 접촉하는 위치가 작아지니까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장 풀리를 여기다 대요. 그럼 벨트가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인장 풀리에 의해서 인장 형태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 접촉각이 아무래도 커졌죠. 더 확보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좁은 상태에다가 좀 더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인장 풀리를 사용하는 접촉각을 크게 할 때, 축간거리가 짧을 때, 미끄럼을 작게 할 때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평벨트 이음 중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접착제음. 네, 접착제음입니다. 자, V벨트 전동이 있어요. V벨트 전동.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문제풀이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V벨트 전동. 자, 아까는 평벨트 풀린 10m 이하고 얘는 5m 이하입니다. 그리고 속도비가 약 1대 7 정도지만 약 1대 10도 가능하다. 평벨트 비해서 길이는 짧습니다.
단면이 사들골 모양, 예, 한 40도짜리를 쓰죠. 40도짜리예요. 축광거리가 50도, 5m 이하이고 속비가 1대 7 정도이고 1대 10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전동효율은 약 95% 이상 정도 되고요. 일단 끊어지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평벨트 분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 평벨트 분리와 전동과 비교한 VBel트 전동의 특징이 아닌 것은 VBel트 전동의 특징이죠. 자, 고속운전이 가능하다. 얘하고는 비교가 되죠. 자, 미끄럼이 적고 속비가 크다. 비교를 한 거니까요. 바로 걸기와 엇걸기가 모두 가능하다. 얘는 안 돼요. VBel트 전동은 엇걸기와 바로 걸기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걸기는 가능하지만 엇걸기는 안 됩니다. 예. 접촉 면적의 넓음으로 큰 동력을 전달한다. 맞는 얘기고요. VBel트 종류가 있죠. M형이 가장 작고 E형으로 갈수록 단면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M, A, B, C, D 이 6가지가 있고요. M형이 가장 작고 E형이 가장 큰 단면이다 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한 거리, 그러니까 하나거리. 그러니까 벨트 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하나 정도 되는 게 M이에요. 하나밖에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 이상 되는 건 A, B, C, D부터는 가능합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VBel트 호칭 번호 있죠? 호칭 번호 벨트의 유효 둘레를 25.4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호칭 번호라고 한다. 자, VBel트 특징 있죠? 벨트 각도는 40도, 풀리 각도는 44, 36, 38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홈 각도는 더 작게 주죠. 벨트 각도보다. 자, 미끄럼이 작고 전동 속도비가 크고요. 축광거리가 평벨트보다 짧습니다. 5m 이하니까. 전동률이 매우 크고 운동이 좀 조용하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키고 V벨트가 끊어졌을 때는 접합이 불가능하다. 재사용 못합니다. 자, 이제 체인으로 넘어왔어요. 예,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게 어느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있는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약간씩 빠져있는 내용은 정리되는 부분은 문제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체인 보셔. 자, 체인은 우리가 부를 때 체인하고 연결한 것을 스프로킷이라고 얘기하죠. 체인을 사용해서 평행한 두 축의 사이에 체인 전동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이다. 예, 스프로킷. 체인 전동은 축광거리가 4m 이하일 때 쓰죠. 보통 체인 휠을 체인에 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스프로킷 그러면 체인 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체인의 종류, 롤러 체인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전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2개의 강판으로 만들어진 킹피네. 자,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겨있는 판에 예, 여기에 저쪽 반대쪽도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원통으로 이렇게 만나 있는 게 있잖아요. 얘가 부시예요. 그리고 얘를 핀으로 끼워놨죠. 양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스프로킷이 사실은 스프로킷 모양이 위에서 단면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치형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죠.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여기 둘레의 형태가 부시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회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미끄럼이 생겨요. 여기 요 사이가 요 부시와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 부시와 이렇게 부시와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부시 롤러를 끼운다 라는 거. 고속 회전은 소음이 난다. 당연히 소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체인 같은 경우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크게.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일런트 체인을 쓰기도 하죠. 자, 사일런트 체인 밑에 볼까요? 링크의 바깥쪽에 사일런트 체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그 형식이 약간 다른데요. 약간 다른데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체인이 들어와서 연결을 해서 하는데 보통 접촉 면적이 다소 마모가 생겨도 체인과 바퀴 사이에 틈이 없게 들어와요. 탁 물리는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상태로 전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롤러 체인은 틈이 생기고 미끄러지면서 또 부딪히고 하는 접촉이 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만 사일런트 체인은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링크 체인이 있어요. 원형 단면을 가진 연강봉으로 타원형으로 구분해서 이를 만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레카차 보면은 이렇게 생긴 체인이 있어요. 예, 이렇게 생겨서 당기면서 따라라락 하면서 소리 나는 게 있죠. 여기에 걸리는 게
보통 링크 체인. 얘가 링크 체인이고 그것이 이제 필이에요. 네. 자, 체인 전동의 특징이 있죠? 네, 미끄럼이 없이 일정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 큰 정력을 전달된다. 효율이 일단 95% 이상이에요. 보통 이제 V벨트하고 맞먹을 수 있지만 V벨트가 충격이 들어오면 미끄러지죠. 근데 얘는 미끄럼보다는 동력을 전달하는 편이에요. 효율은 정확하다는 거죠. 속비가 정확하다. 수림이 유지가 쉽다. 내열, 내유, 내습성이 있다. 예, 이거 어떻든 기름이나 습기에도 강하다는 얘기죠. 체인의 탄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충격이 흡수가 되고요. 진동 소음이 생기기 쉽다. 고속 회전은 부족하다. 예, 고속 회전은 부적당하죠. 아무래도. 자, 제동 및 완충기계 요소가 있어요. 브레이크, 기계분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기계분의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정지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찰 브레이크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브레이크 종류 한번 볼까요? 원주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 여러분들 그 자전거에 쓰이는 것이 보통 이제 밴드 브레이크도 있지만 블록 브레이크가 요즘 많죠. 예, 예전에 이제 밴드 브레이크를 썼었고, 그 다음에 추갑 브레이크가 있어요. 추갑 브레이크는 원판, 이제 압을 줘서 원판 브레이크가 있고 원추 브레이크가 있고 원판끼리의 브레이크가 있고, 예, 원판 형태로 원추 형태로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원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브레이크가 있죠. 그러니까 원추 형태로 들어가서 원추상에 예,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하중 브레이크가 있어요. 요거는 좀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웜 브레이크, 원이 아니라 웜 브레이크, 나사 브레이크, 캠 브레이크, 코일 브레이크, 체인 브레이크, 원심력 브레이크. 그래서 일단 자동하중 브레이크라는 것은 자동으로 하중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중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원리적인 건 그거예요. 그 무게, 그러니까 자중에 의해서 동력을 약간씩 단속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캠 브레이크, 예, 체인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중에 의해서 자동으로 브레이킹이 되는 원리다. 그래서 자동하중 브레이크 종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블록 브레이크는 뭐 단식, 복식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자, 밴드 브레이크는 뭐 강철을 감아서 그 주위로 그 필 주위에 이제 잡아서 생기는 제동력을 하는 장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당겨서 얘를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밴드 그 인장, 우리가 보는 인장력을 구하는 공식도 나오기 때문에 인장 쪽에 장력, 그 다음에 여기는 인장력, 밴드의 두께, 그 다음에 나비를 B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원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원판을 접촉시켜서 마찰력에서 하는 거죠. 마찰 브레이크의 종류입니다. 자, 예제를 잠깐 한번 풀고 넘어가죠. 제동장치 중 회전하는 브레이크 드럼을 브레이크 블럭으로 누르게.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답이 나왔죠. 블럭.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회전 운동을 하는 드럼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양쪽의 대칭으로 드럼을 밀어붙여서 마찰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 드럼 브레이크. 예, 또 나왔죠. 평벨트 이용 방법 중 효율이 가장 높은 거. 예, 접착제음.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중 자동하중 브레이크에 속하지 않은 거 나왔죠? 캠 브레이크, 원심 브레이크, 원 브레이크, 원추 브레이크. 지금 여기서는 원추 브레이크가 아니죠. 이거 뭐 답이 잘못 나왔네요. 예. 이겁니다. 1번입니다. 1번. 예, 자동하중 브레이크는 캠, 원심 다 있죠. 자, 스프링 종류. 자, 스프링 나오는데 스프링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기계요소 설계이기 때문에 스프링 나옵니다. 재료의 종류가 있죠. 금속, 비금속, 유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중에 분류는 인장, 압축 코일, 토션바. 자, 인장은 우리가 스프링이 있을 때 잡아당기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세울 때 자전거 세우잖아요.
이렇게 자전거를 세울 때 보통 우리가 그 자전거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뒷바퀴에 이렇게 걸게 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탁 제쳐서. 예, 거기에 쓰이는 것이 보통 인장 코일이죠. 또 이제 운동기구 늘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압축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보통 연필에, 볼펜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압축 코일 스프링이고, 토션 바이어 스프링은 자동차 현가 장치. 자, 모양엔 분류가 있어요. 코일, 격판, 스파이럴, 볼류트, 그 다음에 토션바.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게 코일이죠. 뭐 격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판으로 붙여서 하는 거고, 스파이럴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냥 평평하게 테이프같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볼류트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파이럴 스프링의 입체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오죠. 올라오는 거. 이렇게. 토션바는 바에 의해서 스트러치, 이제 어느 정도 그 요구되는 형태에서 얘가 현가가 운용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보통 이제 토션바 스프링이라고 그러고요. 용도에 한 분류가 있어요. 완충, 저압, 측정용, 동력. 뭐 우리가 완충, 저압, 측정용, 동력. 예. 스프링의 용도, 충격, 뭐 요즘 유체 스프링도 많이 활용을 하죠. 스프링의 용도를 보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완충 방진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차량용 현가 스프링, 자동차용 현가 스프링, 승강기의 완충 스프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탄성 변형을 이용해서 하는 스프링의 저축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계기용, 시계용, 완구용. 그 다음에 스프링에 가해주는 하중과 신장의 관계로 하중을 측정하는 스프링 저율, 안전밸브형, 뭐 스프링 조속기,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의 설계, 스프링 지수. 요거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자, 스프링 지수는 C는 코일의 평균 지름. 코일이 있을 때 얘를 평균 지름을 라지 D로 보고요. 요 소선의 각각의 지름을 D라고 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스프링 종횡비, 자유높이. 자유높이는 스프링이 그대로 있을 때 자유높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H라고 그러죠. 예, 하중이 걸리지 않은 상태. 평균 지름은 D. 예. 스프링 상수. 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스프링 억셈 정도는 단위 변형에 대한 하중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보통 K는 W를 델타 변이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스프링 상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 스프링의 억센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K 값이 나오죠. 병렬일 경우에 이게 이제 병렬이죠. 이게 직렬이고, 이게 직렬입니다. 이게 직렬. 요 두 가지가 병렬에 해당합니다. 요 두 가지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병렬일 경우에는 K1 플러스 K2 이런 식으로 K1 플러스 K2, 그 다음에 직렬일 경우에는 K분의 2를 K1 플러스 K2 플러스 이렇게 구해서 요걸 역수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예제가 나오죠. 압축 코일 스프링에서 코일 평균의 지름이 50mm, 감기 횟수가 10회, 스프링 지수가 5mm일 때 스프링 재료의 지름은 약 몇 mm인가? 예, D는 스프링 재료의 지름이죠. 소선의 지름. D는 C분의 D 해서 5분의 50 해서 10mm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프링 길이가 100mm인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 끝의 무게가 40N의 추를 달았더니 스프링 전체 길이가 120mm로 늘어났을 때 스프링 상수는 몇 뉴턴 밀리인가 나왔죠? 예, 요거.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20이고, 그 다음에 하중이 40N이니까 2N per 밀리. 자, 요 단위 꼭 알고 계세요. 단위도 스프링 상수에 대한 단위도 꼭 알고 계십시오. 원통형 코일 스프링의 스프링 지수가 9이고 코일의 평균 지름이 180mm면 소선의 지름이 몇 mm인가? 예, 이것도 구하는데 어렵지 않죠. 예, 수식을 알고 계시면 돼요. 관계요소, 관입니다. 관. 우리가 이제 관이라고 그러죠. 밸브와 코기인데 밸브의 종류
자, 리프트 밸브 유체 흐름과 밸브의 시트가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정지 밸브와 니들 밸브가 있다. 정지 밸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밸브, 입구와 출구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한 글로브 밸브라는 게 있고, 흐름의 방향이 90도로 바뀌는 걸 앵글 밸브라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 리프트는 약 지름의 4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를 뭐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들 밸브, 유량을 작게 줄이기 위해서 밸브의 로드 끝을 바늘 모양으로 뾰족하게 해서 작은 힘으로 정확하게 유로를 차단할 때 쓰는 것이 니들 밸브다라는 거. 예,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스누스 밸브라는 게 있어요. 밸브 흐름에서 직각으로 놓여주면 밸브 시트에 대해서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고, 이거는 이제 조작을 빈번히 하거나 자주 하거나 제어나 유량을 줄이는 곳에 사용한다. 스누스 밸브.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이거 잘 나오죠.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류 방지 밸브다 라는 거. 스윙 체크와 리프트 체크가 있다 라는 거. 예, 역류 방지 밸브 하면은 알고 계시고, 요 기호가 보통은 이제 체크 밸브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에스케이프 밸브, 요건 안전 밸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건 안전 밸브. 보통 우리가 그 기호로 이렇게 봤을 때 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네, 안전 밸브. 유로 내 압력이 규정 이상이 되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유체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밸브를 우리가 안전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기타 밸브에는 이제 경막 밸브, 그다음에 나비 밸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코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쓰이는 그 가스 밸브죠. 예, 보통 원뿔형의 원뿔이나 원통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은 구멍이 있고 한쪽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반 바퀴 돌리면, 그러니까 4분의 1 바퀴죠. 4분의 1 바퀴 돌리면 막히고 4분의 1 바퀴 열면 열리고 하는 형태가 우리가 코크라고 합니다. 네. 자, 다른 예상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기계재료의 반복 하정이 작용해도 연구에 파괴되지 않는 최대응력을 뭐라 하냐? 피로한도. 예, 피로한도. 정리를 해야 돼요. 피로 강도, 피로 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허용되는 최대 응력을 무슨 응력이라 하나? 예,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전할 것이라고 허용되는 최대 응력? 예, 허용 응력이요, 허용 응력. 예, 허용되는 응력이라고 그랬죠. 허용 응력. 예, 탄소강에, 자, 우리가 답을 보면서 하죠. 3번, 1번. 네. 그 다음 탄소강의 기적 성질 중 상온에서 아공석강 영역에서 요거는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소지만 네, 이 부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탄소량 증가에 따라서 저하되는 성질, 당연히 이거는 증가하는 거 외에 빠지는 게 있죠. 얘가 이제 그렇죠? 문제는 사실은 재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연신율이 20이고 파괴되기 직전에 늘어난 10편의 전체 길이가 30cm일 때 10편의 본래의 길이는, 예, 이거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20은, 예, 이거 계산식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길이가 30mm니까, 예, 늘어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20mm. 예,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고요. 금속이 탄성 한계를 초과한 힘을 받고도 파괴되지 않고 늘어나는 소성 변형이 되는 성질, 이게 연성이죠. 예, 소성 변형.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많죠. 기계장치에서는. 길이 100cm의 봉이 압축력을 받고 3mm만큼 줄어들었다. 이때 압축 변형의 변형률 값은 얼마인가? 이건 사실은 센치로 얘기했죠. 밀리미터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으로 해야죠. 예, 1000에 대해서 3이니까 변형률 값이니까. 그러면 0.003.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각속도 구하는 곳이, 예, 이거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 예, 보통 이제 오메가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보통은 그 60분의 파이 dn, 예, 60분의 파이 dn으로 표기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 1번. 자, 60분의 파이 dn. 네. 문제가
답이 틀렸는지 한번 제가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면서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에 해당하지 않은 거 아까 나왔었죠. 예, 여기 보면 SI 단위 기본 단위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닌 건 뭡니까? 광도가 지금 칸델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몰이 아니라 몰은 우리가 기본 물질량에 그러니까 몰이 아니죠. 앞에 있는 문제하고도 겹치는데요. 테이퍼핀의 테이퍼 값의 호칭 기름은 뭔가 50분의 1이고 작은 쪽이죠. 50분의 1의 작은 쪽. 4번. 예. 자, 길이가 100mm인 스프링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 끝에 추를 40N의 추를 달았더니 스프링 전체가 120mm로 늘어났다. 아, 이때 스프링 상수는 얼마인가? 늘어난 길이는 일단 변형량은 20이죠. 그러면 하중은 40이니까 예, 약분돼서 2. 예,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자, 우드러프 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반달키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딱 외우셔야 돼요. 단면적이 10제곱미리인 봉의 인장 방향이 100N의 인장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력은 몇 미리인가? 몇 뉴턴 퍼 미리인가? 예. 10, 100에 100 나누기 10이 되니까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제동력을 가해주는 브레이크는 전자 브레이크죠. 뭐 전기 에너지 나왔으니까. 전자. 예, 이거밖에 없죠. 자, 한 쌍의 기어가 40 및 60이고 두 축 간의 거리가 100mm일 때 기어의 모듈 값은 예,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얘가 나오는 형태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PCD가 요게 나오는 게 PCD가 모듈 곱하기 이수가 1, 2가 되겠죠. 예, 이렇게 모듈 곱하기 Z2 이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여기에서는 모듈이 동일하니까 Z1 플러스 Z2가 돼서 2로 나누는 형태가 되고 결국은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 모듈을 구하는데 40 플러스 60에 2로 나누는 형태가 되고 C는 지금 중심거리가 두축거리가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죠. 그죠? 네, 100에 해당하는 부분. 어쨌든 요거에서는 M은 예, 2다. 나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용도가 다른 것은 예, 지금 여기에서는 삼각나사, 체결용, 사각나사는 사각나사, 볼나사는 다 전부 다 운동용 나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각나사가 용도에 따른 분류로 구분이 되죠. 브레이크의 블록 길이와 나비가 60mm고 60mm에 20mm일 때 길이와 나비가 블록을 미는 힘이 900N일 때 어떻게 되냐? 예, 이것도 마찬가지 면적으로 나눠주는 형태니까 미는 힘을 제동압력은 일단 여기서는 0.75 뉴턴 퍼 미리 스퀘어입니다. 네. 네. 자, 이상으로 기계요소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